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는 10분 인사이트단의 박찬종. 최명진 CFP입니다. 오늘은 지출 및 통장 관리 가이드에 관한 재무설계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재테크를 시작하면 어디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거둘까? 혹은 저축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할까부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 관리는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지출 관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매월 딱 5만 원, 1년에 60만 원씩 지출을 줄인다면 내 자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커피 몇 잔, 배달 음식 몇 번 안 먹고 아낀 월 5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매월 360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넣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연이율 3%의 정기 적금에 가입해서 매월 360만 원씩 1년 동안 꼬박 저축했을 때 받는 연간 이자가 세후로 약 59만 원 정도입니다. 즉, 내가 매달 의식 없이 흘려보낸 5만 원을 붙잡는 것은 은행에 매달 360만 원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월 5만 원씩 지출을 아끼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매월 360만 원씩 적금을 드는 것이 쉬울까요? 저축보다 지출 관리가 왜 중요한지 금방 체감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득 대비 얼마큼 저축하고 소비를 해야 할까요? 정해진 답은 없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50대 50, 즉 반은 쓰고 반은 모으는 겁니다. 다만 처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은 주거비와 식비가 거의 안 들겠죠?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때에는 소득의 60%, 많게는 70%까지 무조건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독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와 공과금이 있죠. 저축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40% 이상은 사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책임질 식구가 많아 지출이 커지겠지만 미래를 위해 최소한 30%의 저축의 마지노선으로 꼭 지키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비중대로 저축을 하는데도 이 금액이 너무 적어 미래가 불안하다면 이 보너스나 성과급이 나오는 달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월 소득에서 따로 연금을 넣기가 힘들 경우 이 보너스나 성과급이 나오는 날을 활용해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연금 저축 계좌에 일시납으로 넣는 전략이 매우 유효할 겁니다. 저축을 늘리려면 자동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주거비용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실질 주거비는 월세나 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20% 이내라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웬만해선 자산 관리가 흔들리지 않죠. 20에서 30% 사이라면 슬슬 자산 형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도 30%는 넘지 않도록 꽉 잡으셔야 합니다. 만약 주거비가 30%를 초과한다면 이른바 하우스푸어 혹은 월세푸어 위험군입니다. 이때는 전세를 옮기거나 힘들다면 월세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마지막으로 부모님과의 합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주거비 외에도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은 많습니다. 특히 부채 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고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아까운 예적금을 깨서라도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빠르게 갚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당장 현금이 없다면 보유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래 부은 청약저축 담보대출이나 연금보험의 약관대출 혹은 중도인출 기능 등을 활용해 고금리 신용대출부터 끄는 거죠. 또 하나, 이 보험료는 소득의 5% 이내가 적당할 겁니다. 지금 내 보험에 불필요한 사망 보장이 과한 것은 아닌지, 나중에 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르는 갱신형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구독료, 이 구독료는 필수적인 거 한두 개만 남기고 정리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고정비를 줄였다면 이제부터는 내 의지로 가능한 변동 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서울 영테크 상담을 해보니 청년들의 변동 지출 중위값이 보통 1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 변동 지출을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체크카드와 4분의 1 예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의 예산이 100만 원이면 일주일에 25만 원씩만 쪼개서 체크카드에 넣어 쓰는 거죠. 매주 월요일 잔액이 지난주보다 25만 원씩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며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팁을 드리자면 한 달은 4주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주당 22에서 23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안 그러면 월급 직전에 동료들에게 빌붙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니까요. 선배님 밥 좀 사주세요. 다음에 사드릴게요. 교통비는 기후동인 카드나 K패스를 적극 활용하시고 스마트폰 요금도 5에서 6만 원 이하로 유지하세요. 만약 최신 기종을 꼭 써야 하는 얼리 어댑터라면 주저 말고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동 지출의 가장 큰 복병은 바로 명절, 가족 행사, 경조사비처럼 특정 월에 몰리는 연 비정기 지출입니다. 이 돈이 생활비 통장에서 그냥 나가게 되면 그 달의 현금 흐름은 완전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비나 연간 비정기 지출은 매달 생활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예비 통장을 통해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만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관리를 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하도록 만드는 법. 바로 4개의 통장 시스템입니다. 통장을 성격에 따라 딱 4개로 쪼개어 자동이체 지도를 그리셔야 합니다. 이 급여받는 통장과 매월 변동 지출을 관리하는 소비 통장, 이 재무 목표를 달성하고자 준비하는 저축 및 투자 통장과 현금 흐름의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비상 예비 자금 통장이 그것이죠. 첫 번째, 급여 통장은 수입의 관문입니다. 핵심은 고정 지출 자동이체를 월급날부터 3일 이내에 다 끝내는 것입니다. 이 자동이체 일자 조정을 통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임대료, 보험료, 공과금 등 이 고정 지출을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하고 남은 돈은 소비 통장과 저축 및 투자 통장으로 즉시 보내서 이 월급 통장의 잔액을 항상 영원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변동 지출의 교통비와 통신비도 매월 금액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고정 지출과 함께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소비 통장은 한 달 변동 지출 예산만 넣어두는 곳입니다. 이 체크카드와 연결해 주 단위로 관리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월급 전날 전액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줄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하게 되니까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비상예비 통장입니다. 갑작스럽거나 큰 지출을 막아주는 방파제죠. 언제든 찾을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이 제격입니다. 적정 비상금은 월 지출 3개월치에 연간 비정기 지출을 더한 금액입니다. 네 번째 저축 투자 통장은 미래를 위한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청약, ETF, 연금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세팅하세요. 특히 증권사 CMA 통장을 활용하면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보기 편합니다. 자동이체가 안 된 돈이 남아있거나 만기 환급금이 들어온다면 즉시 새로운 목표에 맞게 재투입하시면 됩니다. 실제 청년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수입이 320만 원인 분인데 저축은 80만 원인데 반해 지출이 295만 원으로 소득 대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 나누기를 적용해 보죠. 이 고정비와 교통통신비 총 95만 원을 뺀 남은 225만 원 중 먼저 저축 80만 원을 CMA 통장으로 보내고 남은 145만 원을 소비 통장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주당 약 34만 원 정도로 쪼개 쓰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지출 다이어트로 10만 원 정도를 더 아끼고 매달 불규칙하게 나가던 경조사비나 비정기 지출을 비상금 통장에서 충당하도록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뀐 표를 보세요. 기타 저축인 비상금 통장의 불이백이 1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확 늘었죠. 지출 10만 원 다이어트와 경조사비 그리고 연 비정기 지출을 비상금 통장에서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월 급여 320만 원 중 저축은 115만 원으로 늘고 지출은 205만 원으로 깔끔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만약 성과금이 들어오면 우선 비상금 통장부터 채우시고 그 저수지가 가득 찼다면 그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재무 목표 저축에 넣기를 바랍니다. 비상금은 너무 적어도 불안하지만 너무 많아도 돈이 놀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통장 나누기 시스템이 안착되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지출은 줄고 저축은 우상향하는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딱 3개월에서 6개월만 버텨보세요. 이 시스템이 습관을 이기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너스가 생겼을 때 행동 강령 3단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비상금이 부족하면은 최우선으로 먼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금이 충분히 쌓였다면은 우선순위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저축이나 투자 통장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는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연금 저축이나 IRP에 넣어서 연금을 준비하는 거죠. 네, 재테크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의지입니다. 사람은 보통 돈이 눈앞에 보이면 쓰고 싶고요. 통장에 잔액이 섞이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믿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4개 통장의 시스템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주거래 은행 앱을 켜고 이 통장을 쪼개고 월급날 3일 이내로 고정비를 자동이체에 설정을 하는 작은 실행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현금 흐름과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도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따 부대찌개 3인분 먹는다며. 배고픈데 어떡하냐? 그런가? 우리 덩치를 생각해야지. 하긴 이 덩치에 가해서 5인분 안 먹는 게 어디냐? 그래, 3인분이면 아껴 먹는 거야. 그런가? 가자. 가자, 배고프다. 대신에 커피는 메가커피 가자. 콜?